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용어 사전을 이제 조금씩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개강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어, 언제 올라오냐고 이렇게 그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선 제가 전에 한 두 개 정도 찍은 거 용어 사전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겸사겸사 그래서 우선은 시작을 좀 미리 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전, 그 이은기 선생님이 주도하에 그 만든 사전이 있죠. 그걸 가지고 우선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 용어 사전을 보는 방식이 뭐 제각기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용어 사전을 본 게 한 6, 7년 됐어요. 6, 7년. 뭐 지금은 이제 수업으로도 딴 데서 하시고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용어 사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오랫동안 봐왔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좀 이렇게 그 부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좀 나누고, 그리고 좀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것은 좀 이렇게 수업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제가 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막 치중을 많이 하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딱 기간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못해도 이제 수요일까지는 올릴 예정이에요.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그래서 주마다 그렇게 해서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 용어 사전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맥락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용어 사전, 우선 요 이제 사전 말고 또 다른 사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사전을 기준으로 우선 시작을 하는데 이 사전 자체의 관점에서 볼 겁니다. 그럼 뭐 저의 그 어떤 개념이 이제는 뭐 이렇게 해석적 내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도. 그래서 이제 필독서도 필독서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독서 관점으로 보는 그 내용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이제 기출 관점으로 보는 식으로 해서 필독서를 보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 책 자체 내의 관점으로 보는 거, 이 안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그걸 좀 이해시켜 드리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되고, 좀 암기, 체크해 놔야 되는 내용들, 몇 개 짚고 가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음, 따로는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이 책에다가 이게 체크해놓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볼 때 그게 이제 그 주변 내용과 함께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걸 이제 요약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책에다가 그냥 해놓고 이게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막 큰 부담 갖고 막 이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책만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체크해놓고 거기다 뭐 적어놓고 있고 해가지고 거기 해놓으면 이게 읽을 때 금방금방 읽고 넘어갈 수 있게 그러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자는 거니까 이 방식대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뭐 기존 수강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뭐 용어사전 스터디나 뭐 해가지고 계속 용어사전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되는 기부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빼먹지 말고 꾸준하게 같이 보시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첫 페이지, 이제 첫 페이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12페이지,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가르니에 샤를 뭐 샤를 가르니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좀 선별적으로 조금이라도 중요하면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움 가보가 나와 있어요. 나움 가보가 있는데, 이제 우선 이 사람은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인데, 이걸 봐야 되니까 제가 좀, 음, 저는 좀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인데,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음,
자, 구성주의 대표적 작가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구성주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나오고, 또 대표적인 조각가이면서 키넥트 아트의 선구자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의 기준점이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기존에 이제 뭐 재료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새로운 어떤 조각적 패러다임, 아방가르드 형식을 추구한 사람이죠. 구성주의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주의를 보셔도 돼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재료적 물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료적 물성의 특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움직임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제일 큰 형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적 측면의 물성과 움직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방가르드 형식이라고 해요. 기존에 어떻게 해요? 양감 위주의 완결된 형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 사람 작가만의 어떤 특성보다는 구성주의 전체를 보시는 것이 낫죠. 그래서 보시면 어, 키네틱 아트의 성우자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1917년입니다. 근데 이제 1917년이라고는 하지만 구성주의 자체가 등장한 것은 1915년이에요. 1915년. 1915년이고 사실은 17년은 뭐라고 생각하는 게 낫냐면 몬드리안, 몬드리안 신조영제가 1917년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17년에 머물면서 뭐 이렇게 사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지, 얘네들이 처음에 등장한 시기가 17년은 아니에요. 15년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러면서 사실주의 선언문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요거는 중요할까요? 제가 체크하라니까 중요하겠죠. 17년에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1920년에 사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했대요. 그러면 이 사실주의 선언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실주의 선언문 자체는 아, 실제적으로 대상이 사실적으로 보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하학적 추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하학적 추상.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얘네들이 이 사실주의 선언문이 나중에 이제 뭐 구성주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실주의 선언문이 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하학적 추상에 그게 어디서 영향받았을까요? 입체파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입체파가 언제 등장해요? 1907년, 8년, 7, 8년에 이제 보통 이제 7년, 8년 요 정도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1914년까지 진행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앞전에 그래서 입체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하학적인 요소들이 구성주의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구성주의는 미술사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적 요소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 기능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가 구성주의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기능주의적 요소를 영향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주의 선언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약적 부상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우하우스와 데스틸 그룹과도 교류를 했는데 이 기능주의적 특성을 보여주고 그걸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언제예요? 1919년이죠. 그래서 데스틸은 언제? 그러니까 데스틸이 이제는 신중주의적 요소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1917년 기준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꾸 이걸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했어요.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주요 작품. 자, 주요 작품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1910년대에 제작된 토르소와 두상 연작이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가보는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양식 체크를 하시고요. 자, 입체주의, 미래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얘만 생각하지 말고 구성주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입체주의 영향을 받은 거야. 어떤 부분을? 기하학적 양식을. 그래서 그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양식에 따라 그래서 입체주의의 경관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형식과 그다음 미래주의의 어떤 부분? 자, 여기서 그냥 적어 놓죠, 뭐. 자, 입체주의의 경관 형태. 경관 형태. 자, 미래주의는 뭐다? 움직임. 그래서 동시성. 어, 움직임 또는 이제 동시성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좀 잘 보이시나요? 경관 형태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로 치면 되겠죠.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주의와 이게 입체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어떤 부분을 영향받았냐? 이걸 중요하잖아요. 그냥 입체주의, 미래주의 영향받았어요. 땡. 예, 이거 아니라니까. 항상 왜, 예, 뭐를 영향받았는데 이거를 의구심을 가져야지. 자, 그래서 양식에 따라 작업했고요. 1919년에서 20년에 제작된 역학적 구성에서 역학적 구성 체크하시고요. 이런 것을 왜 하냐면 우리가 기출에서 보시면 뭐 1919에서 20년대에서 뭐 역학적 구성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이게 무엇이냐 이런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시로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구성에서는 자신의 사실주의 선언문 또 나오죠. 그래서 내용과 걸맞게 최초로 조각의 전통 방식을 탈피하여 진동하는 철사를 통해 움직임을 표현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움직임, 조각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양감을 통해 가지고 고정적, 완결된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조각이다. 그 조각은 재료도 잘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의 역사를 하게 되면 조각의 재료가 바뀌는 순간 굉장히 큰 아방가르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각의 전통 방식을 탈피해서 진동한 철사 움직임을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움직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했는데 뭘 진동하는 철사를 통해 움직임을 했는데 재료도 달라요. 보통 재료는 흙과 또는 돌, 나무 이걸 사용했죠. 근데 얘네들은 구성주의는 아까 뭐랬어요? 물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 재료의 물성. 왜 그럴까? 구성주의는 유토피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을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그 기술력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철이야. 철 외에도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철, 물성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자들은 작품 자체를 만드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치부하지 않고 기술자라고 얘기하고픈 양식이죠. 그래서 그 기능주의적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진동한 철사를 또 표현했고 45년 이후에 공간과 빛과 움직임 역시나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이후 역학적, 요것도 한번 체크합시다. 이후에 역학적 또는 자기적 기기, 자기적 기기 혹은 전기 기기를 고안해서 움직이는 조각의 역동적 변화를 실험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는 방식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지만 여기서 나온 가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펩스너가 나오고 구성주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성주의를 먼저 보자.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연관성 있는 걸 같이 볼 겁니다. 자, 구성주의를 볼 건데 구성주의가 뿅 나왔어요. 그래서 구성주의가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자, 46페이지인데 이렇게 약간 크게 해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가서 자, 구성주의 정의는 정의 한번 볼게요. 정의는
조형적 형상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토대로, 자, 여기서 조형적 형상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형적 형상화 과정의 조형 활동, 이것도 같은 동의로 써도 돼요. 형상화 과정에서 있어서는, 어, 깜짝이야. 과정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토대로 한다. 이게 기능주의입니다. 이게 기능주의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 원칙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의 교양으로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건축,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발전했어요. 그래서 특히 조각적인 요소나 그 다음에 회화적인 요소는 특히나 이제는 어, 우리가 이제는 포스터라든가 그런 어떤 평면 회화 쪽에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도 되게 많이 발전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기본적으로 대상 그 세계를 연상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배제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대상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배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제를 했으면 그 형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현을 하지 않았다. 제가 이걸 왜 쓸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 그대로 써놓으시라는, 왜냐하면 나중에 볼 때 이 내용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쓰는 겁니다. 이게, 어? 이게 비싼 이렇게 패드 노트북을 산 이유가 요거 잠깐 필기를 하려고. 음, 아, 그리고 순수한 조형, 그래서 재현을 안 하고 뭘 한다 했어요. 순수한 조형적 요소들만 명료한, 이건 조형사 원리, 명료한 구성을 기본 원리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말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환원주의. 예. 그러니까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다. 그러니까 환원주의. 그래서 순수한 조형 요소들을 명료한. 그래서 조형사 원리는 너무 촌스러운 거야. 예, 그래서 환원주의적 요소로 갈 거야. 환원주의적 요소로. 그래서 조형사 원리를 쓴 거니까. 그러니까 조형유사 원리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합쳐지니까 대상의 완성된 작품과 부분적인 조형유사 원리가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기본 원리로 한다. 그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고, 자꾸 있어요. 자, 그리고 특징과 의해서, 1915년경에 나오죠. 1915년. 러시아의 그 블라디미르 타틀린에 의해서 타틀린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의미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작가들 로드체코라든가 리스트케이키라든가 펠스너라든가 가보, 우리가 이제 가보 했고 펠스너 했죠. 등에 서 1920년대에 걸쳐 전개되는데 그 시기는 15년이에요. 그래서 유행한 건 20년대. 그래서 1917년에 또 네스ler에 영향을 주게 되고 19년에 바우하우스한테 영향을 주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아까 했었고요. 그래서 국제적 구성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자, 그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구성주의라는 어, 명칭은 가보와 페스너가 1920년 발표한 리얼리즘 선언 또 나오죠. 또 나온단 말이야. 이 정도 나오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리얼리즘 선언을 자극받은 작가들이 1921년에 만든 말인데, 그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기하학적 추상, 자, 여기서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리얼리즘 선언.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을 의미하는 거야. 기하학적 추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삼천조 조형물 경우 재료의 물성, 아주 중요하죠. 조수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조수에서는 재료, 예, 재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재료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물성, 아주 중요하죠. 물성을 강조해가지고 전통적인 미술자를 탈피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전통적인 미술재료에서 탈피한 거예요. 얘네들이 아방가르드 들어있잖아. 아방가르드 생각하면 전통적인 거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야. 특히 재료적인 면에서. 재료적인 면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 그거에서 철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서 그 재료의 물성을 중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탈피해서 무슨 재료를 썼어요? 유리, 철판, 철사, 플라스틱 등등, 모래. 이게 중요한 거야? 물론 이게 쓸 때는 이걸 써야 되지. 이게 보통 이게 유리 하나 빠지면 뭐 틀리나? 그게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알죠? 철판, 철사 뭐 등등 전부 뭐다? 산업재료다. 산업재료. 산업재료. 요것도 다른 색을 또 다양하게 써야겠네. 산업재료다. 산업재료. 그래서 산업재료를 어떻게 구축적으로 결합했다. 그래서 구축주의. 그래서 구축을 결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닫힌 덩어리로서의 전통적인, 그래서 우리가 양감 위주의 조각이죠. 그래서 닫힌 덩어리술의 전통적인 조각 개념을 탈피해서 열린 구성.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체크해 놓읍시다. 닫힌 덩어리로서의 전통적인 조각 개념에서 열린 구성의 공간을 작품 속에 끌어들인다. 열린 구성을 통해서 공간을 작품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면제로 가게 됩니다. 면제로 가게. 선제, 면제로 가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양감 위주의 작품들이 결국 그 양감을 없애고, 원래 조각은 양감이거든요. 로댕 생각해 보세요. 양감 위주란 말. 고전적인 조각으로 갈수록 양감이 중시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면제, 측정 가능한 면제로 갑니다.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면제로 가면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조금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 열린 피카소의 영향을 받았다. 결국은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914년 이후에 타트리제가 코너 릴리프나 그다음에 카운터 릴리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다 아시죠, 요거는. 그래서 여행과 변천에서 구성주의자들은 기계와 예술의 통합 체크하세요. 요거는. 기계와 예술의 통합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계와 예술의 통합은 예술가가 아니라 기술자가 예술을 한다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의 합리성과 테크놀로지를 찬양하는데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며 엔지니어로서의 예술가상 요게 나오죠. 엔지니어로서의 예술가상을 지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렇게도 다 맞나?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구나. 47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아까 얘기 1900 몬드리안 1917년 17년 몬드리안과 반데스부르크가 이제 데스틸이죠. 얘네들 데스틸이 그룹과 독일 바우하우스 1919년에서 이로 해서 유행은 1920년 그 구성주의가 유행을 하죠. 근데 시작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1915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구성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좀 이해 좀 되시나요? 끝 아니다. 끝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필스너, 거기 사전에서 중요하게 두 사람을 지목했으니까, 자, 필스너 좀 볼게요. 이거는 유튜브에도 올릴 건데, 너무 길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 페브스너. 앙투안, 페브스너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나움 가보의 형으로 가보와 함께 구성주의를 대표해요. 거기까지 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임의로 전에 봤던 거라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놨었어요. 그래서, 일생민 주요 작품에서, 여기나 좀 체크를 1911년 13년에 파리에서 놀면서 아큐펜코와 모들리아니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특히 아큐펜코 같은 경우 입체주의 영향을 받는 거 같이 이제 좀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가 됐고 이 시기의 회화는 어떻게 해요? 이 시기의 회화가 역시 페브스너도 기하학적이고 명료한 형태, 평면적인 공간 연출. 자, 요거는 솔직히 순서를 매겨놔야 될 것 같아. 그죠? 순서를 매겨놓죠. 그래서 이 시기 기하학적인 명료한 형태와 평면적인 공간 연출,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면의 물질성의 강조, 이렇게
뭐 번호를 매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콘화의 양식과 큐비즘 회화의 분절적 양식에 고유한 뭐 땡땡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설명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시기의 회화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 구성주의 회화는 구성주의 회화, 그리고 아키펜코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이해했을 때 기하학적이고 명료한 형태, 기하학적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적인 공간. 왜냐하면 입체감이나 이런 것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평면적인 공간 연출이고, 표면의 물질성이라는 것은 뭐야? 대상의 그 표면의 물질성의 강조는 뭐 모더니즘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체감이 없는 평면적인 공간 연출. 우리가 평면성이라고 하죠. 그 평면성은 결국은 어떻게 표면의 물질성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말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요거 잠깐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은 음, 아, 이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평면성이에요. 음, 평면성의 강조인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평면성의 강조인데 요 내내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뭐 평면성 강조가 여기서 1번도 여기 오고 2번도 여기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평면 강조. 근데 여기서 보면 표면의 물질성의 강조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이 표면의 물질성의 강조 요거. 표면의 물질성의 강조. 요게 평면성의 강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의 물질성의 강조는 평면성의 강조다. 그죠? 왜? 이유는 뭐야? 입체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입체감이 없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해. 입체감이 있을 때는 왜? 뭐가 보이길래? 환영 공간이 보이죠. 환영 공간이 보이는 거야. 근데 입체감이 없으니까 환영 공간이 없어졌어요. 이 환영 공간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봤을 때는 가짜 공간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환영 공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질 자체, 그러니까 물감 자체의 물성만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물감이 중요할까요? 아니야. 물감 자체 물성이 보인다라는 것은 그림 자체의 조형성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그림 자체 조형성을 보기 전에 어떻게 했다? 그림의 상징성을 봤지. 종교화에서는 종교화에서는 그림 자체를 종교적 어떤 상징적 의미로 봤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분절적 양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분해했다는 뜻이죠. 요거 지워도 되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요 작품 나와 있네. 페르소나, 소로서. 요것도 이제는 면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음, 아방가르드 양식이다. 기존에 없었던 걸 한 거니까, 여기서 아방가르드 양식이라고 한다. 그죠? 아방가르드 양식이라고 조형적 실험을 했고, 1917년 러시아로 들어와서 멋지고쭉 나오죠. 그 밑에 1918년경부터 내부 공간을 포함한, 자, 여기서 내부 공간을 포함하는 열린 조각을 제작했다. 이거는 가부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정리했고, 모스크바에서 사실주의 선언문 또 나오죠. 그것이 이제 기하학적 특성이고, 조각에서는 내부적인 공간을 포함시켰다. 이 내부적인 공간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면제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간의 조형물은 더 이상 닫힌 덩어리로서의 양감이 강조된 전통적 조각이 아니라 선과 면에 둘러싼 공간이 함께 구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봤는데 근데 페르소나가 이제 조각만 이제 나중에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투명 플라스틱 사용합니다. 면제로 이제는 그걸로 부족해서 투명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게 돼요.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리고 점차 이제 순수한 형태적 이것도 이 형태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형태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점점 추상적인 조형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30년경부터
굴곡 있게 굽이치는 면에 청동으로 만든 철사를 일정 간격 연결해서 팽팽하게 당겨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곡선적으로 굽이치는 조각의 시각적 진동의 효과를 보태면서 비물질성을 또 표현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조각의 어떤 물질성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조각이 물질성에서 벗어나고 해서 비물질성을 추구한 건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선들을 연결하고 그것이 이렇게 굽이치는 조각이 어떤 시각적 효과에 진동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덩어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가냘픈 선들의 모임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물질성을 표현했다. 그 뜻이죠. 자, 오케이. 제가 낮에 작업하고서 오늘 추워가지고 걸어오는데,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진짜 어지간하면 땀이 나고, 제가 일부러 막 오래 걷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추웠는데, 또 내일 모레 또 수업이라서 개강이래가지고, 개강하고 나서 이거 올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새벽 2시 다 돼가네요. 이거 하고 또 작업 조금 하다가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방식으로 합니다. 요런 방식으로 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추려드리는 거니까 응? 그리고 어차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요 단어 하나 딱딱 체크해가지고 줄줄줄 읽으면서 끝나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포인트 잡고 거기에 대한 이해와 약간의 어떤 맥락적인 요소를 이 안에서 좀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어, 노트북도 비싼 건데 이게 오늘따라 버벅대네. 이게 뭐 많이 깔았는지.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는 뭐 이 계획표 짜기 뭐 서브 만들기 요거 이제 찍었거든요. 그거 찍는 거 되게 일이고 앞에 뭐 이렇게 편집 좀 하고 하는 게 일이네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니까 다 같이 한번 보고 차근차근 잘 보고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제 되게 음, 전에 몰랐던 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알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